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 국가 분쟁 소송에서 중재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약 2,900억 원 규모의 배상을 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정부는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의 판단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에 불복해 이의 제기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이 수주한 이집트 엘다바 원전건설 프로젝트에 국내 주력 원전 관련 업체인 한전기술이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3년 만에 원전 수출이라는 평가와 달리 실제로는 건설 수주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5,200억 원이 팔렸던 독일 헤리티지 파생 결합증권의 투자자에 대한 배상 비율 결정이 가늠을 잡지 못하는 가운데 이를 확정하기 위해 당초 예정됐던 분쟁조정위원회도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줄어 석 달 만에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소비는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5개월 연속 감소해 앞으로 경기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8월 31일) 뉴스플러스, 먼저 한국경제TV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3조 원 규모의 원전 수출 낭보를 올렸지만 국내 유일 원전 설계 기업인 한국전력기술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국내 원전 사업자의 설계 일감을 독점하던 한전기술이 빠지면서 반쪽짜리 수주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방소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다바 원전 프로젝트는 이집트 엘다바에 1,200메가와트급 원전 4기를 짓는 사업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은 이중 2차 개통 사업을 따냈습니다. 13년 만에 원전 관련 수출인데다 사업비만 3조 원 규모에 달하는 만큼 고사 위기에 원전업계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졌습니다. 문제는 한수원이 수주한 분야는 원자력과 무관한 전력 계통이기 때문에 정작 우리 업체들의 수혜가 제한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당장 국내 유일 원전 설계 기업으로서 원전 대장주로 군림하던 한전기술부터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3월부터 한수원이 주도하는 팀 코리아의 일원으로서 엘다바 원전 수주를 위해 공을 들였던 한전기술은 이번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시공 참여가 유력하던 현대건설에 이어 한전기술까지 빠지면서 이번 수주로 원전 생태계가 살아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리 업체들이 원자로가 아닌 터빈 건물만 시공하는 데다 공급할 기자재 역시 주기기가 아닌 보조 기자재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그 UAE 팀코리아로 수주했었잖아요. 해외 원전. 그렇게 이제 큰 그림은 아닌 거죠. 뭐 A부터 Z까지 다 우리가 하려는 그런 건 아니에요. 이에 정부는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처럼 원자로 등 1차 개통을 포함한 전체 계약을 따내기 위해 체코와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진행하는 원전 사업 참여를 저울질하는 상황. 하지만 사업 추진 속도가 가장 빠른 체코 두코바니 원전조차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은 2년 뒤, 착공은 7년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탈원전 폐지 정책이 시장 수혜로 이어지기까지는 현실적인 시차가 존재하고 이는 한전기술뿐 아니라 국내 원전 관련 기업 전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5천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독일 헤리티지 DLS의 분쟁 조정 결정이 미뤄질 전망입니다. 투자자에게 지급할 배상 비율을 놓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원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5대 사모펀드 사태 중 하나인 독일 헤리티지 파생 결합증권의 분쟁 조정 결론이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당초 다음 달 5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내부 사정으로 시일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사전 간담회를 실시했지만 배상 비율을 놓고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부실 사모펀드 판매 사건 중 라임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큽니다. 특히 라임이나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이탈리아 헬스케어와 달리 아직까지 분조위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총 판매액은 5,200억 원인데 신한금융투자가 3,900억 원으로 가장 많고 하나은행이 560억, NH투자증권이 240억, 우리은행 220억 원 순입니다. 그동안 분조위는 옵티머스는 전액, 라임과 디스커버리,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는 최대 80%의 배상 비율을 결정했습니다. 만약 분조위가 전액 배상 결정을 내리면 신한금융투자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훌쩍 넘는 4천억 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신한금투는 약 2,000명의 피해자에게
투자 금액의 절반인 총 1,889억 원을 선지급했고 추후 배상을 위해 2,288억 원을 충당금으로 쌓아놨습니다. 결국 쟁점은 분조위가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와 불안전 판매 중 어느 부분을 인정하느냐에 달렸습니다. 분조위 결과에 따라 투자자와 판매사 양쪽 모두 소송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헤리티지 투자자들은 2년이 넘도록 소가리를 하며 분조위의 결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네, 증시 프리즘 이어가겠습니다. 증권부 문형민 기자 나왔습니다. 개장 직후 1% 가까이 하락하던 코스피가 2,470선을 간신히 회복했습니다. 지금 하루 반등폭으로 보면 조금 큰 편인 것 같은데 오늘 상황 어땠습니까? 우선 어제에 이어 말씀하신 대로 상승 전환하면서 상승 마감에 성공했고요. 네. 오늘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 덕분에 살아남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우리 증시가 오전에는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그 배경을 좀 살펴봤더니 네. 오늘 발표된 7월 산업활동 동향 때문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달 국내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이 3대 지표가 모두 뒷걸음질 치는 등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데요. 산업생산지수는 0.1%, 소매 판매지수는 0.3%, 설비투자지수는 무려 3.2%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개인이 오전부터 순매수하며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고요. 모두 469억 원 사들였습니다. 외국인 역시 2,087억 원 사들이면서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는데요. 오전에는 좀 외국인이 매도세로 일관하다가 네. 오후 12시를 좀 전후해서 매수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반면 기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2,698억 원 순매도를 유지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보인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외국인 자금이 유입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오전에는 강달러가 좀 심각해지면서 1,350원 선까지 올라섰었는데요. 이에 따라 외국인의 좀 투자 자금 유출도 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오후 들어서 원달러 환율 역시 안정이 되고 또 외국인 투자 자금도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환율을 좀 정리를 해보면 오늘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3.3원 오른 이 1,350원에 출발해서 장 초반 1,352.2원까지 치솟았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 여파가 남았던 2009년 4월 29일 1,357.5원 이후 최고치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던 대로 이 오후 들어 하락세로 전환을 성공한 뒤에 결국에 1,337.6원에 장을 마쳤고요. 하지만 지금도 환율 수준이 꾸준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이 계속해서 우려됩니다. 환율이 치솟으면 통상 외국인 투자자는 증시에서 빠져나가기 마련인데요. 좀 이에 따라서 제가 좀 2000년 이후 이 증시 상황을 확인을 해봤더니 네. 환율 상승률이 3% 이상인 달에 코스피가 하락할 확률은 60%로 집계가 됐고요. 만약 이 상승률이 4% 이상이면 지수 하락 확률은 80%로 뛰었습니다. 또 5%가 넘을 경우에는 지수가 하락할 확률이 100%였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 이달 원달러 환율 상승폭은 2.6%에 달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3%도 채 오르지 않았는데 이미 코스피가 많이 빠진 상황을 보면 상당히 조금 불안정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달러만큼 정말 좋은 자산을 찾기 힘든 시기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원달러 환율 상승 배경 아무래도 미국에 계속되고 있는 긴축에 대한 의지가 시장 심리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주목했던 건 아무래도 최근에 열렸던 잭슨홀 미팅이었는데요. 네. 이제 여기에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초강경 긴축 의지를 계속해서 확인시켜주면서 이 달러화 강세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유럽과 중국의 이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면서 이들 국가의 화폐 가치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화의 강세는 결국 상대적인 원화 약세로 이어졌습니다. 증권업계는 9월 FOMC 회의 전까지 환율이 1,340원 안팎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증권업계의 전망대로라면 당분간 고환율이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데 이 시장의 불확실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동안에 주목받던 기업들의 어떤 주가 흐름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 기자 오늘 이들 종목 좀 자세히 짚어봤다고요. 네, 오늘 제가 다룰 종목은 올해 증시에 상장한 3-4개 종목들입니다. 올해 증시에 입성한 종목은 리츠와 스펙을 제외하고 모두 42곳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제가 주가 수준을 확인해 봤더니 절반이 넘는 23곳이 현재 공모가 대비 하락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하락한 종목을 살펴봤더니 모아 데이터였는데요. 무려 90%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네. 이어서 비플라이 소프트도 87.4%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K옥션과 인카 금융서비스, 나래 나노텍 역시도
50%가 넘는 공모가 대비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이 모아 데이터와 비플라이 소프트 좀 어떤 기업인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데이터를 조금 내세우고 있는 거다 보니까 플랫폼 관련한 기업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 플랫폼 또는 뭐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네. 좀 이 둘의 공모가 대비 하락률을 살펴봤을 때 결국 이 소프트웨어나 IT 관련 서비스 기업에 대한 투심이 악화됐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올해 최대 대여로 꼽혔던 소카의 주가 등락률을 확인해 봤는데요. 오늘 기준으로 공모가 대비 7% 정도 빠진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반대로 상승률이 좋았던 종목이 좀 있어야 시장에서 참여하는 사람들도 어떤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종목들도 있었나요? 네, 이달 초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세비캠이라는 종목인데요. 무려 394.3%의 높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네, 굉장하네요. 그렇습니다. 이어서 유일 로보틱스와 HSP 또 성일 하이텍, 오토엔 역시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이 성일 하이텍은 세비캠과 같은 2차 전지 재활용 이 산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네. HSP 역시도 2차 전지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좀 2차 전지에 얼마나 뜨거운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대목이었습니다. 네, 배터리 소재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2차 전지를 재사용해서 여기에서 원재료를 추출할 수 있는 이 두 기업이 상당히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이들 기업 외에도 시장에서 조금 주목할 만한 종목이 지금 또 잡히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건 컬리입니다. 네. 컬리 기업 가치 꾸준히 4조 원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최근에 좀 기업 공개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2조 원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모가 산정에 조금 부침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경쟁 기업인 오아시스 마켓도 다음 달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르면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 증시에 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1세대 이커머스인 11번가는 지난 24일 IPO 대표 주관사로 한국투자증권과 골드만삭스를 선정하고 상장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증권업계에선 이커머스 기업들의 증시 입성을 두고 기업 공개 시장 위축도 문제지만 쿠팡 주가가 공모가에 비해 현재 반토막이 난 상황을 미뤄봤을 때 이커머스에 대한 투심이 악화된 상황이라고 진단을 했고요. 또 대부분의 이커머스 기업들이 적자를 보이고 있는 만큼 실적 개선에 대한 지표를 보여줘야만 투심 또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결국 실적이 모든 해답을 쥐고 있을 것 같군요.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문형민 기자였습니다. 네, 이어서 뉴욕 증시 월가 분석도 들어보겠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 기자, 우리 시장은 오늘 다행히 좀 반등을 해줬는데 뉴욕 증시는 아직까지 좀 찬바람이 불고 있죠. 네, 9월 역시도 연준의 강력한 매파적인 움직임이 예상되면서 언제쯤 금리 인상 기조가 완화될지 투자자들의 촉각이 곤두서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내년까지는 이 긴축이 이어질 수 있다는 연준 인사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금리 하향 조정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이렇게 예고한 겁니다. 이 윌리엄스 총재는 연준 내 3인자로 꼽히고요. 이 통화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물입니다. 네. 따라서 내년까지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멘트였고요. 또 이 근거는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 그래서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로 되돌리기까지 더 시간이 걸린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윌리엄스 총재는 현재의 2.25%에서 2.5%인 기준금리 범위가 경제에 타격을 주는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이렇게 경계성 짙은 언급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또 타이밍인 만큼 더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물가입니다. 물가 지표 같은 경우는 좀 꺾인 걸로 나오긴 했는데 월가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이 연준 인사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그렇죠.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웨스트버지니아 연설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바킨 총재는 언제 연준의 목표치인 2%를 달성할지 그 시점이 불확실하다라면서 연준이 계획한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또 스무스하고 또 안정적으로 잡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시에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면서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기도 했습니다. 예. 또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도요. 긴축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고 또 인플레이션을 빠르게 완화하기 위해서 정책 기조가 타이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고려해 봤을 때 7월 물가지수가 한풀 꺾였다고 하더라도 이 금리 인상의 고삐를 풀 만큼 인플레이션이 잡혔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금리 인상 기조는 장기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정책 기조를 지금 시장 예상보다 더 타이트하게 가져갈 거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월가 반응은 어떤가요? 월가는 방어적인 투자가 어느 때보다 좀 필요하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우선은 주식 비중을 좀 줄일 것을 권고하는데요. 예. 크레디트 스위스는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만큼 증시 변동성은 당분간 확대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하향했는데요. 크레디트 스위스의 연구원은요. S&P 500이 상반기에 20% 넘게 하락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증시 급락이 몇 달 동안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요. 잭슨 홀 이후 주가가 하락하면서 헤드앤숄더 탑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면서 S&P 500이 3,900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헤드앤숄더 탑 패턴이라는 말은 차트가 이 머리와 어깨처럼 보이는 모양을 형성을 하면서 삼각형을 그릴 때를 말하는데요. 예. 다시 말해서 시장이 특정 가격을 뚫지 못하고 다시 하락해버리는 강한 저항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예. 일단 한동안은 증시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만큼 주식 비중을 줄이고 방어적인 투자 스탠스를 가져가야 한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다라고 보는 겁니까? 우선은 단기 증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길게 보고 투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JP 모간에서는 단기 방향성을 쫓지 말고 장기적으로 가치 투자를 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말하는데요. 때문에 특히나 이 단기 투자가 많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나 또 대형 기술주는 좀 피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기술주의 경우는 특히나 금리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예. 때문에 또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 웰스파고는 기술 기업 중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모두 다루는 업체를 주목해야 한다라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또 시스코 시스템즈가 유망하다고 꼽았습니다. 또 베이커 애비뉴 자산운용도요. 팡중에서는 이 주식 가운데서 9월의 증시 하락장을 견딜 종목이 실적이 뒷받침되는 애플뿐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유망한 주식, 특히나 기술주 같은 경우는 잘 가려서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부분 좀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주식 비중을 줄여라라는 조언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자산을 좀 고려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 다른 자산으로 분산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는 현금성 자산으로 꼽히는 단기 채권 그리고 신흥시장 국채로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겠다고 분석했는데요. 이 원자재 시장도 아직 기회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골드만삭스는 향후 12개월 동안 원자재 투자 수익률이 무려 38.8%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원자재 시장에 슈퍼사이클이 온다는 건데 그 기간 역시도 10년으로 그렇네요. 장기가 될 것이다라는 관측입니다. 이 연준 인사들의 강경한 발언이 이어지면서 증시에는 겨울이 조금 더 일찍 찾아올 것이라는 전망이 강합니다. 이 시기 잘 버틸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지난 2012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벌인 소송이 10년 만에 결론 났습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약 2,9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는데 정부는 불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부 신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신 기자, 당초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요구했던 배상액이 6조 원 수준이었는데 판정부가 인정한 건 3천억 원이 채 안 되는군요.
맞습니다. 론스타의 배상해야 할 금액이 2,900억 원 정도로 측정이 됐는데 론스타의 요구액이 6조 원 정도니까 한 4.6% 정도 수준입니다. 네. 배상액이 인정된 부분은 금융쟁점 중에 하나였던 매각 승인 지연 부분인데요. 론스타가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당시에 금융위가 매각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좀 매각을 지연했다라는 부분이 인정이 돼서 공정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우리 정부가 일부 책임이 있다라는 판정입니다. 정부도 사실 이번 결정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입장을 내놨죠. 맞습니다. 적은 배상액으로 상대적으로 좀 적은 배상액으로 분쟁을 좀 막았다라는 점에서 고무가 될 만도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데요. 예. 특히 판정부 내 소수 의견들이 우리 정부가 책임이 전혀 없다라고 판정을 내린 만큼 끝까지 가볼 만하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는 이번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중재판정부의 소수 의견이 우리 정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부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만 보아도 이번 판정은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취소 신청 등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재판정부 내에서도 설득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다는 건데 이번 결정에 대해서 그럼 취소 조치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부 차원에서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워낙 판결문 자체가 오늘 급하게 나온 상황인데다가 판단 요지를 재검토해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제 취소 소송에서 다뤄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통상 판정이 나온 이후에 120일 후 내에 취소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법무부가 이제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취소 신청 진행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다음 달쯤에는 일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취소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진다면 다행이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손해배상을 위해서 적지 않은 우리들의 세금을 또 낭비해야 합니다. 정부가 당시에 실기했었다는 점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 10년 동안 숱하게 제기됐던 문제점이기도 한데요. 이번에도 당시 이제 공무원들에 대해서 책임 묻고 이 세금으로 배상액을 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해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교 교수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금융 분야에서 배상액이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1원이 나오더라도 그 1원 어디서 나와야 돼요?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돼요. 국민이 그렇게 하라고 법을 통해서 시킨 것도 아닌데 이제 사법제도에 문제가 되어서 국민이 물어내게 된 거잖아요. 이거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배상과 관련해서도 국가가 일단 배상을 하더라도 국가의 손해가 남고 손해의 원인 제공자가 공무원들일 테니까 공무원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된다. 당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얘기까지 실제로 나오고 있군요. 벌써 그런데 20년 전의 일이고 그렇다면 누가 어디까지 그럼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또 불거질 것 같은데 문제는 당시에 이런 일이 벌어질 때까지 공무원으로 일했었던 당사자들이 현 정부에 다 포진해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2003년도 론스타가 이제 외환은행 지분을 인수했을 당시에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금의 국회의장인 김진표 의원이었고요. 네. 재정경제부 은행제도 과장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덕수 총리 당시 론스타 법률 대리인이었던 김앤장의 고문이었고요. 네. 또 이후 2008년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자인했을 때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하고 외환은행 매각 협상을 진행할 당시에 역시 추경호 부총리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고 또 금융위에서 모든 국을 총괄하는 사무처장 자리에는 김주연 금융위원장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근데 지금 이 사안들이 횟수로는 10년도 훨씬 더 된 일들이잖아요. 10년이면은 이 관련된 인사들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모두를 좀 관련해서 책임을 묻기에는 힘들어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특히나 이미 헐값 매각 부분이라든가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한 것이 불법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이 나온 상황입니다. 예. 실제로 2008년 당시에 헐값 매각 의혹 관련해서는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하고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이 무죄를 선고받았고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도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시 소를 제기하기는 힘들고 또 형사처벌 시효도 끝이 난 상황이어서 예. 관련자들 대상으로 책임을 묻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앞서도 좀 언급했다시피 정쟁화될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민형사상 책임은 묻지 못하더라도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은 물어야 된다라는 꼬리표는 떼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중재 판정이 우리나라가 치르고 있는 다른 또 국제적인 분쟁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번 론스타 건 말고 또 진행 중인 국제 분쟁들이 있을까요? 네, 총 6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네. 이 가운데 가장 큰 건이 엘리엇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손해봤다면서 제기한 소송이 예.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1조 원 규모로 가장 크고요. 다음으로 역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권 관련해서 미국계 이 헤지펀드인 메이슨 캐피털이 제기한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재 의향서만 내고 아직은 본격적으로 중재안을 제출하지 않은 건도 총 6건이 있는데 앞으로 이 6건도 실제로 중재소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론스타 분쟁의 취소 신청 진행 상황에 따라 나머지 분쟁들에 대한 결과도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경제부 신용훈 기자였습니다. 다음 달 초 애플 아이폰 14 공개를 앞두고 국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은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LG 이노텍입니다. 사실상 애플 아이폰 판매량에 따라 카메라 모듈 실적이 바뀌기 때문인데 자세한 내용 산업부 양현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 기자, 삼성전자 이어서 이제 애플도 새로운 제품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신형 아이폰 공개가 납품 기업들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가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LG 이노텍의 가장 큰 고객사인 애플이 아이폰 14를 출시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 경기 침체로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애플은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애플은 다음 달 7일 언팩을 진행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발표 열흘 후부터 판매를 시작하는 점을 감안할 때 9월 16일에서 17일 사이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이 출시에 앞서 부품업체에 사전 주문한 아이폰 14 초도 물량이 9,300만 대로 역대급 흥행을 기록했던 아이폰 13보다 15% 더 많습니다. 잘 팔릴 거라고 믿고 많이 주문을 한 거죠. 현재 아이폰과 견줄 만한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경쟁자는 삼성전자가 거의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 경쟁자인 삼성의 신작이 폴더블폰, 즉 접히는 폰이라는 점에서 하반기 아이폰 14 시리즈 독주를 예상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이 경기 침체 전반적인 모바일 수요 둔화가 예상이 되는 만큼 전작 대비 7%가량 판매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애플이 두 자릿수 가격 인상을 예고한 점도 판매에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설사 판매가 준다고 해도 LG 이노텍 실적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거죠. 판매 물량이 이제 경기 둔화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줄게 되더라도 LG이노텍 실적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게 언뜻 이해가 가지는 않는데 이건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애플이 이번에 공개한 아이폰 14 스펙을 대폭 상향했기 때문입니다. 이 LG 이노텍은 전작에 비해 훨씬 비싼 카메라 모듈을 공급할 수 있는 겁니다. 아이폰 14 프로와 프로 맥스에는 4,800만 화소의 이미지 센서가 채택될 예정입니다. 이 전작 1,200만 화소와 비교를 하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된 셈이죠. 여기에 LG 이노텍의 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애플 내 유의미한 점유율을 유지하는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생각보다 아이폰 14가 덜 팔리더라도 LG 이노텍의
실적 고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잘 팔리면 그만큼 더 큰 폭으로 실적이 좋아지겠죠. LG 이노텍의 반기 보고서를 보면 LG 이노텍 내부에서도 이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보다도 아이폰 효과에 대한 기대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LG 이노텍은 보통 하반기에 출시되는 새 아이폰을 위해서 상반기에 재고를 늘려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 모듈을 담당하는 광학솔루션 재고 자산을 보면 6,571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0%나 늘었습니다. 그만큼 많이 팔릴 것을 대비해 제품을 쌓아놓는 겁니다. 네, LG 이노텍은 이달 말에도 테슬라와의 계약설에 대해서 협의 중이다라는 공시를 낼 정도로 상당히 기대를 모으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애플에 의존하고 있는 매출이 70%를 넘어서고 있는 업체다 보니까 좀 다변화하겠다라는 그런 방향성을 읽히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이 앞서 설명해준 이 아이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뿐만 아니라 새로운 동력으로 어떤 이 전장 사업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LG 이노텍의 경우 광학솔루션 부문에서 이 스마트폰 외에도 전장용 카메라 모듈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전장용 카메라 모듈은 스마트폰 등에 탑재되는 이 IT용 모델보다 이 두세 배 고가인데다 한 번 들어가는 개수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자율주행 레벨 2에서 필요한 카메라는 7대에서 8대 수준인데 이 레벨 3 자율주행 차에는 통상 12대 이상의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향후 꾸준히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이죠. 실제로 LG 이노텍이 아이폰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지만 이 애플의 조건이 까다롭고 마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 전장용 카메라 모듈로 포트폴리오 확대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 아이폰의 경우 부품과 소재를 하나하나 정해진 것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이 전장용 카메라 모듈의 경우 이 완성품 자체로만 얘기하는 경향이 좀 크기 때문입니다. 이 테슬라와의 카메라 모듈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LG 이노텍과 테슬라의 협력은 하반기 중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정확한 금액이 나오진 않았지만 테슬라의 경우 보통 1조 원을 밑도는 작은 규모로 계약을 체결하진 않습니다. LG 이노텍과의 수주 규모는 1조 원에서 2조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네, 상당히 기대가 되는 소식이겠습니다만 이렇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LG 이노텍이 카메라 모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LG 이노텍이 기판 설계에도 지금 상당한 투자를 시작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그렇다면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매출 파이는 적지만 이 LG 이노텍 사업부 중 가장 수익성이 좋은 기판 소재 사업부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LG 이노텍은 핵심 주력 제품인 무선 주파수 패키지 시스템, 그리고 5G 밀리미터파 안테나 패키지의 경쟁력을 유지한 채 이 FGBGA를 내년에 생산할 계획입니다. 최근 LG전자로부터 인수한 구미 사업장에 1조 4천억 원을 투자해 FCBGA 생산을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고부가 가치 영역인 신사업으로 외연을 확장한다는 전략입니다. 이 해당 사업에서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기존 제품과 제조 공정이 굉장히 유사한 만큼 이 회사 측은 빠른 시일 안에 선두권에 진입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설계 기술 난이도가 매우 높지만 수요가 풍부한 FCBGA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려는 게 지금 LG 이노텍의 전략입니다. 네, 탄탄한 기존 사업에다가 이 신사업의 성과가 더해진다면 실적 면에서도 상당히 기대를 해볼 법하긴 한데 그렇다면 LG 이노텍에 대한 실적 전망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LG 이노텍의 실적 올해도 굉장히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매출은 지난해 14조 원대에서 올해 18조 원을 넘어서고 영업이익은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당 예상치는 아직 테슬라 수주가 반영되지 않은 수치인 만큼 만일 테슬라와의 협업이 빠른 시점 안에 이루어진다면 더 높은 성장도 기대가 됩니다. 다만 LG 이노텍의 가장 큰 장점이면서 가장 큰 리스크로 지적되는 것은 애플에 대한 의존도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LG 이노텍 매출 중 애플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 수준이었는데요. 시장은 올해 이 비율이 8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와의 신규 계약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겠죠. 네, 관련 공시가 들려올 때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양현주 기자였습니다. 전 세계 수출하는 우리나라의 미용 제품 K-뷰티 하면 보톨리눔 톡신이죠. 일명 보톡스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연간 1,000억 원에 달하던 중국 보톡스 수출이 올 들어 7월까지 70%나 급감했다고 합니다. IT바이오부 고영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고 기자, 갑자기 70%나 급락했다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2020년 10월까지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보톨리늄 톡신 제품은 사실 다 무허가였습니다. 네. 무허가 판매였는데 왜냐하면 이제 중국 정부에서 공식 허가를 받은 그 국내 기업 제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따리상을 통해서 암암리에 이제 수출이 이루어졌던 건데 그 규모가 무려 1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1,000억 원이 넘는 규모였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10월 이제 휴젤이 국내 기업 최초로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으면서 정식으로 그해 12월에 수출을 하게 됐습니다. 1,000억 원이 넘는 보톡스 제품을 팔았는데 이게 모두 무허가였다라는 게 정말 놀랍기도 한데 그런데 무허가가 암암리에 계속되었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갑자기 이렇게 조금 70%씩 줄어든 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 같은데 이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어차피 뭐 무허가 제품이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냐 이렇게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요인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수출을 할 때 부여하는 수출 품목 코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까지 보톨리늄 톡신은 이제 품목 코드가 3002.90-309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료기기 중에서 혈액이나 백신, 독소, 그리고 미생물 배양체 등으로 이제 분류가 되다가 네.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제 기타로 분류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타 품목 대부분이 보톨리늄 톡신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고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3002.49-1000이 됩니다. 이게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독소라는 새로운 그 품목 코드가 생기면서 여기에 이제 편입이 된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흐름이 이제 훤히 보이게 되는 그런 이제 좀 투명해지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까지 적용된 분류 기준으로 했을 때 1월부터 7월까지 수출액이 5,463만 달러였는데 분류 기간이 새로 이제 바뀐 올해 들어서는 1,591만 달러로 70%가량 급감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류 방법을 바꾸면서 그동안은 다른 품목에 섞여도 티가 나지 않던 제품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다 걸러지면서 갑자기 줄어든 것처럼 보여졌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하더라도 조금 너무 수치가 크기 때문에 다른 이유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내용에 대한 취재는 조금 더 돼 있습니까? 네, 이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게 중국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밀수품을 척결하는 데 나섰기 때문입니다. 네. 이 이제 중국 관영 매체 신화망에 따르면 그 지난해 말 중국 공안부 그 식품의약품 범죄수사국은 의료용 미용 제품 불법 제조 및 판매 관련 긴급 고시를 내고 집중 단속을 시작을 했는데요. 단속 대상에 보톨리눔 톡신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관행적으로 봐주던 이 보톨리눔 톡신 밀수를 찾아서 단속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국에서 이런 보톡스 제품들을 밀수출하는 것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이제 톡신 업계랑 수출 업계 그 취재를 종합을 해 보면 여전히 이 보따리상을 통한 밀수출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수출하는 거는 좀 막힌 상태고 이제 고기 사이에 껴서 예를 들면은 이제 오리고기라고 하면 고기 머리라든지 아니면 네. 다리라든지 그런 이제 부속품 사이에 숨겨서 내보내는 방식으로 지금 뭐 밀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또 이제 현지 고위층하고 결탁을 해서 이만큼만 뭐 한정된 그 물량만큼만 이제 반입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 밀수출이 주로 언제 이루어지냐면 이 톡신이라는 제재 자체가 이제 여름철에는 변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주로 이제 겨울철에 이렇게 밀반입이 된다고 합니다. 시기도 상당히 분명하고 단속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제는 정식 루트를 통해서 수출을 해도 될 법한데 계속해서 밀수출을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이게 이제 업계에서는 국내에서 이 보톨리눔 톡신의 가격이 약 한 병당 한 2, 3만 원꼴인데 네. 중국에서는 거의 2배 넘게 5, 6만 원에 팔리기 때문이라고 굉장히 차이가 생각합니다. 나는군요. 네,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제 현재 중국에서 관련 시장 규모가 한 1조 원, 상반기에만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어가는데 네. 이 불법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3배나 더 큰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흘러 들어간 무허가 제품은 다시 무허가 시술소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다만 이제 현지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시장 환경은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한국산 보톡스를 찾는 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실제로 이 중국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겨우 딱 한 곳만 허가가 돼 있다고요? 네, 그 중국 그 정부의 공식 허가를 받은 곳은 휴젤 뿐입니다. 그래서 네. 휴젤은 지금 중국 정부의 이런 규제 움직임에 좀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상태고요. 휴젤 측에 따르면 이제 중국을 진출을 한 첫 해 시장 점유율이
10%를 달성을 했는데 그 네. 뒤로도 지금 순조롭게 영업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가격 경쟁력을 꼽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중국 매출이 얼마냐라고 물었을 때 얼마다라고 공개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관세청의 독소 관련된 그 중국 수출액이 200억 원 규모인 것을 보면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지금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이대로라면 이제 증권가에서는 연내 한 300억 원 달성을 예상치로 내놨었는데 무난히 이 목표치는 달성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젤 입장에선 상당히 좋은 수출 기회를 잡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보톨리눔 톡신 시장을 두고 경쟁을 벌이는 업체들이 국내에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만히 두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이게 이제 국내 업체들도 계속 지금 문은 두드리고 있습니다. 중국에 임상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판매를 허가를 해달라. 대표적으로 메디톡스, 대웅제약 이렇게 계속 문을 두드리고는 있는데 네. 중국 정부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답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고요. 지금 이제 중국의 보톨리눔 톡신 시장 자체가 규모에 비해서 여기에 이제 참여하고 있는 플레이어들, 기업들이 이제 4곳밖에 안 됩니다. 휴재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 우리 기업 다른 기업들에게 문을 열어주면 네. 이제 이 시장 판도가 좀 바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경쟁이 조금 더 치열해질 수도 있겠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IT바이오부 고영욱 기자였습니다. 운전석 풀폴딩 기능이 신규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전좌석 풀플랫 구현이 가능해졌고요. 차박이나 차크닉 등 다양한 형태로 공간을 지금보다 더욱 여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유와 유제품을 만드는 원유의 가격은 해마다 늘어나는 생산비만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점에서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날로 쪼그라드는 국내 낙농산업 현실과는 동떨어진 제도다라는 판단에 정부가 개선에 나섰는데 원유 생산자인 축산농가 설득에 실패하며 갈등만 이어지자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의 리더십 부재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오늘 2일 9달 만에 낙농제도 개편 간담회가 열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주재로 낙농가와 우유회사, 소비자가 참석해 중단됐던 낙농제도 손질 논의를 이어갑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꾸렸지만 농가 반발에 부딪혀 12월 5차 회의를 끝으로 멈춰선 상태입니다. 낙농협회는 지난 2월부터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갔고 지난달 농식품부는 실내 회순을 근거로 대화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번 자리는 지난 18일 낙농협회가 대화 재개를 요청하면서 마련됐습니다. 협상은 재개됐지만 정부와 농가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온 만큼 접점을 찾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당장 낙농협회는 지난 1일 정하지 못한 올해 원유 기본가격 인상을 먼저 매듭짓고 제도 개선 문제를 정리하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농식품부는 신속한 제도 개편을 먼저 거론하며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행 제도라면 올해 원유 가격 인상폭은 지난해 2배가 넘습니다. 지난해 유업체들은 원유 가격이 오르자 소비자 가격을 평균 200원가량 올렸는데 올해는 이를 뛰어넘을 것이란 예상입니다. 최고 500원씩, 우유뿐 아니라 유제품 가격도 덩달아 치솟게 되는데 밀크플레이션 위기가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석유와 더불어 우리 밀크는 굉장히 그 원자재 가장 핵심 모든 데 들어가는 거니까 밀크플레이션의 책임이 누구냐. 매년 반복되는 그런 정책 실패가 누구의 잘못이냐.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죠.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낙농가와 소통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지만 취임 직전 낙농단체를 방문한 이래 관련 간담회나 제도 개선 설명회 등에선 자취를 감췄습니다. 길어지는 논란에 정 장관이 직접 9월 중에는 결론을 내겠다고 한 만큼 타협을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국내에서 무려 3곳의 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는 그룹이죠. 글로벌 금융사인 처부그룹이 라이나생명 인수를 마무리한 이후 첫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그간 국내에서 에이스생명과 에이스손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적자가 이어지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해 사실상 인수 실패라는 오명이 붙었었는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지난달 처부그룹에 공식 편입된 라이나생명. 라이나생명이 생명보험업계 불황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 전년도와 비슷한 1,623억 원의 순이익을 내면서 드디어 처부그룹이 국내 시장에서의 첫 인수 성공 사례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처부그룹은 세계 최대 상장 손해보험 기업으로 전 세계 54개국에 진출해 있고 국내에서는 전 에이스생명인 처부라이프생명과 에이스손해보험을 인수해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부그룹의 핵심 계열사였던 처부라이프생명은 지난 2011년 인수 당시부터 10여 년간 적자를 이어왔습니다. 2020년 흑자 전환에는 성공했지만 지난해 기준 당기순이익은 18억 원 수준, 사실상 인수 실패작이라는 오명까지 붙었습니다. 계속되는 부진으로 알버트 김 대표의 리더십 문제까지 거론되자 처부라이프생명은 현재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며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에이스손해보험 역시 지난해 기준 순이익이 300억 원대 수준으로 국내 손해보험 업계에서 부진한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 하지만 효자로 등극한 라이나생명 덕에 처부그룹은 자산은 물론 한국에서의 순이익 재고 효과까지 반전 분위기를 맞았습니다. 지난해 기준 영업이익률 역시 처부라이프생명이 0.99%였던 반면 라이나생명은 이보다 8배가량 높은 8.26%를 나타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처부라이프 조금 많이 약했잖아요. 라이나 같은 경우가 사실은 규모보다는 내실이 엄청 좋잖아요, 수익성이. 첫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진출한 거기서 약간 균형감 있는 선보뿐만 아니라 생보도 조금 더 내실 있는 걸 좀 가져가려고 하는 게 있어서. 처부 입장에선 내실 있는 생보사 인수를 통해 손보사와의 시너지를 위한 사업 다각화도 고려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게다가 헬스케어 분야에 강점이 있는 라이나생명을 필두로 그간 한국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던 처부그룹이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먼저 시멘트 등 건설 자재값 상승 여파로 서울의 아파트 신축 공사비가 사상 처음 3.3제곱미터당 900만 원을 넘어섰다는 보도입니다. 주거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정비사업 평균 공사비는 3.3제곱미터당 578만 5천 원으로 전년과 비교하면 역대 최대폭인 10% 상승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정비사업지에서 시공사를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이로 인해 주택 착공 건수도 예년보다 눈에 띄게 줄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파트 건축 인허가 건수는 작년보다 14.8% 늘었지만 올 들어 7월까지 전국 주택 착공에 들어간 물량은 작년보다 28.3% 줄어든 22만여 가구에 그쳤습니다. 사업 지연으로 비용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을 우려한 일부 조합은 당초 계획보다 공사비를 대폭 높여 시공사 모시기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 살펴볼 소식은 국내 생산 연령 인구를 보조해주던 동남아 국적 근로자 역시 고령화 문제에 직면했다는 인구기획 보도입니다. 현재 베트남과 태국, 인도네시아 등 국내 취업 자격을 얻고 체류 중인 동남아 국적 근로자는 총 24만 1,485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계절 근로자 도입 확대 등으로 작년보다 취업에 성공한 국내 근로자가 7.9%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내 인력 부족 문제를 의존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 국가들도 고령화 추세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비중이 3번째로 많은 태국은 2020년 전체 인구 가운데 고령 인구가 13.5%로 고령 사회 목전에 왔고 싱가포르는 이미 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젊은 인구가 많은 베트남의 고령화율도 8.2%로 빠르게 늘기 시작해 앞으로 동남아 국가의 생산 연령 인구 감소가 선진국들의 인력 쟁탈전에 불러올 수 있을 거란 전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